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문학작품에서 관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의 화자와 청자, 시적 대상, 어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작품의 관점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관점, 그러면 사전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문학작품의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또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이고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문학작품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이,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 속에 드러나는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 이론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는데요. 2단원에서 조금 더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의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허구적인 인물이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 화자 또는 서정적 자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용하는데요. 화자는 어린아이, 남자아이, 여자 등의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작품 속에 나나 또는 우리 등이 드러나면 겉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화자는 시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과 흡사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인이 또 다른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인과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화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 작품입니다.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보면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해서 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란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화자가 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화자라고 하였는데요. 시적 상황과 시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나 태도를 화자가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주제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 주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의 소통 구조 살펴본다면 시 작품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 작품 속에는 현실이 반영되기도 하고 시인의 생각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 작품에 따라서 독자에게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 또는 즐거움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감상하는 관점이 또 달라지는데요. 시 작품 안에 드러나는 화자, 청자, 주제, 소재 등 시 작품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절대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시 속에 반영된 현실을 중심으로 시작품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면 이때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반영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시인이 시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관점입니다. 또한 시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외재적 관점 중에 효용론이란 말을 씁니다.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은 외재적 관점이고요. 절대론은 작품만 바라보는 내재적 관점입니다.
시의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화자가 놓여진 상황을 말하는데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내적인 욕망이 충돌하여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정현정 시인의 나무들의 목욕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봄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육사 시인의 광야 작품에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라고 하여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 수난, 이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시의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데요. 혹은 심리적 자세나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을 정서라고 합니다. 기쁨이나 희망, 즐거움, 그리움, 슬픔, 절망, 고독 등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흔히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는 인생이나 사물을 아름답고 좋게 여기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정서로 기쁨, 사랑, 희망, 만족감, 반가움, 소망, 동경, 즐거움, 환희, 안도감 등으로 드러나고요. 부정적인 정서는 인생이나 사물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슬퍼하거나 비관하는 태도 또는 비판적인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서글픔이나 쓸쓸함, 두려움, 체념, 안타까움, 부끄러움, 절망, 슬픔, 한, 외로움, 노여움, 고독 등으로 드러납니다. 시의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자 특유의 말하는 방식이나 말투, 말씨를 어조라고 하는데요. 어조는 화자의 나이나 성별,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조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백적 어조라고 한다면 따로 정해진 청자 없이 혼잣말을 하는 듯한 어조나 말투를 독백적 어조라고 하고 여성적 어조, 그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드러나는 어조나 말투, 그래서 흔히 경어체로 뭐뭐 씁니다, 뭐뭐 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적 어조는 여성적 어조의 반대입니다. 단정적이고 강한 태도가 드러나는 말투를 남성적 어조라는 말을 쓰고요. 영탄적 어조, 그러면 되게 이제 영탄법이 드러나는 경우로 느낌표나 감탄사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강조하는 어조나 말투. 의지적 어조는 약간 남성적 어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뜻이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굳은 마음이 느껴지는 어조나 말투를 말합니다. 담담한 어조, 그러면 차분하고 평온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예찬적 어조는 되게 이제 찬미, 찬양과 비슷하게 쓰는 말인데요. 대상을 칭찬하거나 장점을 기리는 어조를 예찬적 어조야, 찬양적이야, 찬미적이야 라는 말 사용하고요. 애상적, 그러면 이별이나 죽음 등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는 느낌이 드러나는 어조나 말투를 말합니다. 기원적 어조는 약간 기도하는 것처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나 바라는 어조나 말투를 기원적 어조라고 합니다. 단정적 어조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결의가 드러나도록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어조, 말투를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조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시의 청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에서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는데요. 청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면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물이나 그 밖의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김동명의 파초에서 청자는 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파초를 의인화시킨 거고요.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신석정에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청자입니다.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청자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적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에서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 중심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자 자신, 특정 인물, 일상의 사물, 자연물,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등 모든 것이 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오교원의 포근한 봄눈인데요. 시적 대상은 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자에 주목하여 작품 감상하기 방법 한번 살펴보는데요.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해 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 파악해 봅니다.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문학작품의 관점, 특별히 시 속에 드러나는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자에 대해서 소설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인 서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